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강 중개실무입니다. 중개실무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보면은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사실 앞에 법령에서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무인지 법령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죠.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니은이 틀렸네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6월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우리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씨 썼죠. 그래서 2주일에 1회입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예, 그렇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어놓고는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니은만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확인 설명. 우리 실무에서는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전 과목이 다 나옵니다. 이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고요. 기억해 보니까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지형과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관서법상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만이 분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분묘기지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디귿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지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 확인 측량이 잘못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경계란 그 현실적인 담장을 의미하는 거죠.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가 우선하고요. 측량을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입니다. 2번 농지법인데요. 공법에 나오는 거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선거에 따른 공식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 위탁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2번 농지 임대차의 경우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농지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3년 안에 만약에 논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주인이 바뀌어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요. 우리 최단기 존속기간을 한번 볼까요? 최단기 존속기간. 최단기 존속기간인데 지금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요. 민법의 임대차가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지상권이 있는데 농지 최단기 임대차는 3년이고요. 최장기는 없습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고요. 물론 최장기는 옛날에 20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돼서 없고요. 민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이 모두 없습니다. 전세권은 최단기는 1년이고요.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장기는 지상권의 최장기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가 5년이 아니고 3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장 기간은 이제 30년이고요. 30년에 하나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죠. 이 1년이 시험에 2년 X, 6개월 X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되니까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6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걸 시행한 적은 없겠죠. 2060년이나 되면 시행을 하게 되겠죠.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가족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X죠.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묘지 설치, 매장 신고 전부 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되지요.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영구무한히 인정됩니다. 5번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토지, 확인설명서 3의 서식이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되어 있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 그 다음에 3이 토지고요. 4의 서식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비선호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조량 등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1, 2의 서식이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1, 2, 3의 서식에 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은 1, 2, 3의 서식에 기재되죠. 따라서 3의 서식에 기재되는 것, 토지에 기재되는 게 기역, 리얼, 미염 3개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인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보고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6번은 확인설명서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용 1의 서식입니다. 답은 1번인데 입지 조건을 보면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이고요.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1의 서식에 기재하는 거고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하고요. 3의 서식은 도로와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6번에 1번이 정답인데요. 공원도 입지 조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번에 1번이고요. 7번 확인설명서 1의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2번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요.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서 기재합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 맞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 시설에는 소화전 비상벨을, 3, 4의 서식에는 소화전 비상벨이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죠.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것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의뢰인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4개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8번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실,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대권, 금세, 실수, 이 6개는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사실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분쟁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서식에 기재하도록 작년 6월에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에 4번이 답인데 1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 주차장은 1의 서식과 2의 서식, 비선호시설 5번은 역시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9번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답이네요.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것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10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했는데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 매장은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입지조건.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입니다. 11번 개업공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보고 적죠.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요. 3번 금폐율 용적률 상하는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했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받는 게 맞는데 지금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제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교재 해설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설을 수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우리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만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걸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10% 더 받아도 된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12번에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 3번이죠. 주차장은 입지 조건입니다. 도대주 교판. 주차장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나머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승강기, 비상벨, 가스 이거는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0페이지 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성간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민법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성간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의뢰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되는데 지금 A 지분만 매매하기 때문에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A 지분만 매수하려고 하는 거니까 B는 주소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공유 지분만 매각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번 갑은 A의 지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는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공유 지분만 처분하기 때문에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를.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대금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5번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근저당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거 설명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81페이지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매매죠. 민법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정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과 을과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했는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중도금 계약금만 받았다면 해지할 수 있겠지만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디귿만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네요. 거래 당사자 갑도 개업공개사도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이 개업공개사네요.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죠. 물론.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도 금인 대상이 된다. X죠. 금인은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할 때만 금인받습니다.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이 세 개가 있죠. 그런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인을 사실상 받지 않고 증여나 또는 판결서도 금인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 일락조서 이런 것들은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저당권은 금인 안 받고요. 3번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금인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등기 할 때는 금인 안 받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실질적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관도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인도 형식적으로 이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인을 도장을 찍어줍니다. 진정성 확인해야 된다. X.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2페이지 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확정일자 받지 않더라도 우선 면제 받는다. X죠.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보증금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인정 안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야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다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1억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1억 계약 체결하고 중간에 융자 받으려고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뭐 2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5천만 원 정액했다. 이러면 5천만 원 정액된 부분은 이 건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이나 건저당 다 마찬가지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등기일과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면 동순이 안분배당이 되는데 다만 이게 인도화 전입신고를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인도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제권도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5번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대항력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우선 변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인도 주민등록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당일날.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만약 건저당도 3일이라면 이 건저당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 5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이사를 3일날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고 건저당은 3일 그대로라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와 건저당권자 중에서는 건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거는 3일이지만 비록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비록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건저당이 먼저고 만약 건저당도 4일이라 한다면 건저당은 오전 9시고 이거는 오전 0시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2018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에는 다음날 오전 0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월 6일 오전 0시 1번이 맞고요. 2번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같은 다자 돌림인데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다가구니까 동호수 적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대항력을. 2번 따라서 틀렸고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4번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LH나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SH 서울도시개발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냥 일반 법인이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비록 법인의 예를 들면 은행 지점장 자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인에서 자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했는데 대항력은 상실하겠죠. 임차권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둘 다 갖추게 되면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유리한 점은 전전세권이 있고 주인 동의 받지 않고도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보 임차권이 더 유리한 것은 임차권은 확정일자 받으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건물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은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죠.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임차권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전세권을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실제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택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